뉴욕 증시는 유럽은행들의 부실에 따른 유럽 증시 하락에 혼조세로 마쳤습니다. 그나마 워런 버핏이 이끄는 회사가 역사상 최대 규모의 기업 인수에 나서고 미국의 공장 주문이 증가세로 돌아선 것이 위안이 됐습니다. 다우는 0.2% 가까이 하락했습니다. 한편 유럽 증시는 은행 업종의 악재가 쏟아진 영향으로 하락했습니다. 스위스 최대 은행인 UBS가 분기 적자를 기록했고 영국의 로열 뱅크 오브 스코틀랜드와 로이즈 뱅킹 그룹이 추가적인 구제 자금을 받기로 했습니다. 국제 유가는 미국의 제조업 경기를 보여주는 공장 주문이 증가세로 돌아섰다는 소식에 1.9% 상승했습니다. 금값은 인도 중앙은행이 다량의 금을 매입했다는 소식에 3% 가까이 오르며 사상 최고치를 또 갈아치웠습니다. 한국이 IMF 주요 회원국 가운데 올 들어 외환 보유액이 가장 많이 늘어난 국가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IMF가 8월 말 현재 외환 보유액을 조사한 결과 한국은 2,454억 달러로 지난 1월보다 무려 437억 달러가 늘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슈의 마켓의 최혜린입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가 혼조세로 끝이 났습니다. 나스닥과 S&P 500은 각각 소폭 상승하면서 끝이 났지만 다우는 오히려 소폭 밀리면서 0.2% 가까이 하락해 9,771을 기록했는데요. 재료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호재와 악재가 겹치는 모습이었습니다. 일단은 유럽 은행 쪽에서 악재가 날아들었고요. 또한 반도체 업종에 대해서 모건 스탠리가 투자 의견을 하향 조정한 것이 부담이 됐습니다. 그나마 위안이었던 것은 버크셔 해서웨이가 회사 역사상 최대 규모의 M&A에 나섰다라는 소식, 그리고 미국의 공장 주문이 증가세로 돌아섰다라는 점이었는데요. 호재와 악재에 대해서 보다 자세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딩 투자증권에서 우성재 연구원 나오셨네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유럽 증시 일단은 유럽 증시 같은 경우에는 뭐 약세로 마감이 됐고 그 영향을 뉴욕도 받았던 것 같은데 일단 혼조로 끝이 나서 다우는 내렸고요. 예, 이제 미 증시 혼조 장세 움직임 보여줬습니다. 다우 지수는 0.18% 하락한 9,771포인트, 그리고 S&P 500과 나스닥 지수는 이와 반대로 상승을 하면서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 0.4% 상승한 2,057포인트대 장 마감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지수의 움직임 자체가 시장에서 혼조세를 보여주면서 방향성은 아직 잡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결국 시장 추세가 조금 꺾이는 모습을 보이면서 약세로 전환될 것이라는 우려감이 더욱더 확산되고 있다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다우지수 일봉 차트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다우지수 장 초반부터 강한 흐름보다는 약세로 시작한 이후에 낙폭을 확대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결국 이러한 흐름을 보여주면서 다우지수 기준으로 봤을 때 9,650선 내 부근에 있는 60일 이평선에서의 지지 여부가 중요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시장의 뚜렷한 상승 모멘텀이 부족한 상황에서 결국은 이 다우지수가 10,000포인트 위로 돌파하면서 안착하기보다는 시장에서의 가격 조정 혹은 기간 조정 이후에 다시금 재차 반등할 수 있는 상승 모멘텀을 찾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결국은 다우지수 어제 같은 경우에도 약세 움직임, 그리고 전일 마감했던 미국 장에서도 장중 변동폭이 확대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시장에서의 약세 움직임을 보여주었었는데요. 결국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다우지수 계속적인 강세 흐름을 이어나기보다는 가격과 기간 조정의 장세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우지수 일정 흐름 차트입니다. 다우지수 장 초반부터 약세로 전환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장중 변동성을 확대하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요. 결국 저점과 고점의 박스권의 움직임을 보여주면서 지금 대략 1% 가까운 변동성을 보여주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 워렌 버핏이 벌링턴 노던을 인수한다는 이야기, 그리고 모건 스탠리가 미국 반도체주에 대한 투자 의견의 강등 등 시장에서 호박제가 꾸준히 나오는 모습을 보이면서 변동성이 확대되는 모습이었습니다. 결국 이러한 모습을 보이면서 다우지수 계속적인 강세의 움직임보다 약세로 전환될 확률이 높아지고 있다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UBS가 손실이 확대되었던 만큼 미국 은행 업종에 대한 부담감, 그리고 9월 공장 주문 예상치와 부합하는 모습을 보면서 시장에서 경기 회복 기조 국면으로 전환되긴 하겠지만 이러한 흐름이 강한 흐름보다는 조금은 둔화될 것이라는 우려감이 나오면서 장중 변동성의 확대 속에서 소폭 약보합으로 장 마감했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오마하의 현인이라 불리는 워렌 버핏이 이끄는 버크셔 해서웨이가 회사 역사상 최대 규모의 기업 인수에 나선 것, 이것이 일단 호재 중에 하나였는데 말이죠. 철도 회사인 벌링턴 노던 센타페이를 인수한다라고 밝혔어요. 예, 버크셔 같은 경우에 이번에 벌링턴 노던 산타페를 인수를 한다고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었습니다. 워렌 버핏 같은 경우에는 경기가 계속적으로 회복 국면으로 이어져 나갈 것이라는 이야기를 내놨었는데 결국 이러한 모습을 보이면서 지금 시장에서의 이러한 벌링턴 노던 같은 경우에 25% 가까운 급등세를 보여주면서 시장에서의 지수 하락을 지지해주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결국 버크셔 해서웨이 같은 경우에 벌링턴 노던의 지분을 주당 $100에 인수한다고 발표를 했었습니다. 원래 전일 종가가 75불대에서 움직였었는데
이런 워렌 버핏이 인수를 한다는 발표와 함께 25% 급등을 하면서 97.50달러로 약 인수 가격 근처 부분까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요. 인수 총액은 440억 달러 규모로 지금 발표를 했었습니다. 이제 워렌 버핏이 벌링턴 노던을 인수를 하면서 미국 경제에 대해서 내기를 건 것이라고 언급을 할 만큼 시장에서의 워렌 버핏 같은 경우에 계속적인 경기가 회복될 것으로 보인다라는 이야기와 함께 운송 관련 업종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는 모습이었습니다. 결국 이러한 모습을 보이면서 벌링턴 노던 25%가 급등했었고 운송 관련 업종들 또한 5.7% 가까운 급등세를 보여주면서 시장은 장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벅셔 해서웨이의 역사상 최대 규모의 M&A 소식이 향후 M&A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을 키웠고 특별히 철도 회사를 인수하겠다라고 워렌 버핏이 밝힌 점이 향후 미국 쪽의 철도 산업의 성장 전망 또한 밝게 만들어준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우는 내렸던 것이 역시나 유럽 은행 쪽 악재가 컸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아무래도 지금 시장에서 CIT 그룹의 파산 이후 지금 금융주에 대한 우려감이 나오고 있었는데 UBS가 지금 실질적으로 3분기에 적자폭을 더욱더 확대하는 모습 그리고 RBS와 로이스 뱅킹 그룹이 추가적인 구제 금융이 들어갈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금융주의 실적 악화 우려감 그리고 이러한 상승폭이 둔화될 것이라는 우려감이 나오면서 금융주들이 유럽 증시에는 약세를 보여주었습니다. 결국은 UBS 같은 경우 3분기 실적 악화 그리고 전년 대비 적자폭을 확대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지금 미국 금융주들만 지금 좋은 모습 이러한 모습이 결국은 재무구조 개선 그리고 평가하는 방법을 바꿈으로써 인한 시장에서의 일명 분식회계와 비슷한 이런 효과로 인한 수익이 아니었냐는 우려감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UBS 같은 경우에 3분기 손실이 5억 6,400 스위스 프랑으로 지금 발표를 하면서 전년 동기 2억 8,300만 프랑보다 크게 확대되는 모습을 보여줬었고 시장 전망치였던 3억 3,700만 프랑을 크게 웃도는 적자폭을 확대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결국은 이러한 모습을 보이면서 지금 세계 금융주들의 약세 움직임에 대한 우려감이 커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었었는데요. 결국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 은행 업종에 대해서 추가 부담으로 나타나는 모습을 보이면서 미국의 주요 금융주들 약세로 장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결국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금융주가 전반적인 회복 기조를 이어져 나가지 못했을 경우 다우지수가 10,000포인트를 돌파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이러한 것들로 인한 이러한 것들로 인한 물량들이 꾸준히 나오면서 0.18% 하락으로 다우지수를 마감했다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전날 그러니까 간밤 말고요. 그 전일에 뉴욕장에서 상업부동산의 가치가 하락하면서 은행권으로서는 대출 손실이 좀 더 부각될 수 있다라는 우려가 역시나 좀 커지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간밤에도 역시나 이번엔 또 유럽 쪽에서 악재가 날아들면서 미국의 금융주 나아가서 오늘 우리 장의 또 금융주에도 압박을 주지 않을까. 유럽 쪽도 문제고 우리도 또 문제네요. 예, 아무래도 지금 이제 금융주에 대한 부담감이 다시금 재차 부각되고 있는 시점이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다우지수 기준으로 봤을 때 계속적인 지수의 상승 랠리를 이끌었던 가장 근원적인 힘은 금융주의 실적 그리고 어닝 서프라이즈로 인한 실적 장세 속에서 강세 움직임을 보여줬습니다. 대부분의 금융주들이 저점 대비 100% 가까운 상승폭을 이끌어 나가면서 지수에 견인을 했었는데요. 결국 이러한 금융주가 이러한 실적이 안 좋게 나오는 모습을 보면서 다시금 금융주에 대한 재평가에 대한 우려감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상업용 부동산에 대한 우려감이 커지고 있고 신용 크레딧 뱅킹 쪽에서의 문제 또한 지금 나타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금융주들이 실적이 둔화될 것이라는 우려감이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결국 이러한 모습을 보여준다고 했을 경우 우리나라 금융주들 또한 이러한 약세 움직임에 편승하는 모습을 보면서 약세로 보여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염두하시고 접근하셔야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모건 스탠리가 또 반도체주에 대한 투자 의견을 강등을 했던데 이것 역시 일단 시장에는 조금 부담이 됐었던 것 같습니다. 유럽 은행권 악재와 더불어서 말이죠. 이 밖에 이날 실적을 공개를 했었던 기업들의 실적은 어땠는지 이것도 한번 좀 짚어볼까요? 예, 지금 이제 실적을 발표했던 기업들의 실적은 그렇게 나쁘지 않은 모습이었습니다. 마스터카드 같은 경우는 주당 순이익이 3.48달러로 시장 예상치를 큰 폭으로 상회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시장에서의 안도감을 키우는 모습이었는데요. 비아콤 같은 경우도 주당 순이익을 69센트로 전망치를 상회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프로랜도 같은 경우도 2분기 전망치를 상회하는 모습을 보면서 실적은 개선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아무래도 유럽에서 날라왔던 UBS의 실적 악화 그리고 RBS 같은 이제
대형 은행주들에 대한 구제금융이 더욱더 투입될 것이라는 우려감이 나오면서 이러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희석화되는 모습이었습니다. 결국은 실적이 좋게 나오는 모습이 계속적으로 이어져 나간다 손 치더라도 시장에서의 이런 부분보다는 시장에서의 악재에 더욱더 민감한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시장은 조금 더 하락세로 전환될 확률이 높아지고 있다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기업들의 실적 또 한번 결과를 들어봤었고요. 하지만 이날 나왔던 지표는 좋았습니다. 전반적으로 크게 부각은 안 되는 모습이었지만 넉 달 연속 증가세를 보이다가 지난달에 잠깐 마이너스로 돌아서서 기대를 조금 우려를 키웠었죠. 9월 공장 주문이 드디어 증가세로 돌아섰다는 소식이네요. 예, 지금 공장제 주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적이 다시금 증가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전월 대비 0.9%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시장 전망치를 소폭 상회하는 수준으로 머물렀었는데요. 지금 내구재 주문 같은 경우에 1.4% 증가했었고 자본재는 3.6%, 그리고 비국방 자본재는 2.3%로 발표를 하면서 지금 내구재 주문이 좋게 나오는 모습을 보여주었었지만 아무래도 시장이 예상했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큰 폭의 호재로 작용되지는 못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결국은 지금 공장제 주문이 지금 0.9% 상승하는 모습을 보면서 6개월 동안 5차례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시장은 이러한 모습을 보이면서 계속적인 내구재 공장제 주문이 계속 증가한다라고는 보고는 있겠지만 이러한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큰 폭으로 상회를 하는 수준이 아니라 시장 전망치와 비슷한 수준으로 상회를 했을 경우에는 이미 시장에서는 이러한 부분들이 선 반영되고 있다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 이러한 모습을 계속적으로 이어져 나갔을 경우 경제가 급격한 회복세로 전환되기보다는 조금 완만화되고 둔화되지 않을까라는 우려감 또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이러한 부분을 염두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일단은 유럽 은행권 악재 때문에 은행주가 좋지 못했고, 모건 스탠리가 반도체주에 대한 투자 의견을 하향함으로 인해서 기술주도 조금 흔들렸고, 또한, 그나마 좀 괜찮았던 것이, 벅셔 해서웨이에서 이제 M&A 얘기가 나오면서 철도주가 좀 강세를 보인 것, 그리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표가 그런대로 괜찮았던 것 정도였는데, 그렇다면 오늘 밤에는 과연 어떤 지표와 또 어떤 기업들의 실적이 공개될는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가장 주목을 끄는 것이 FOMC 회의가 이틀간 열리는데, 오늘 밤이 그 첫날이 되지 않습니까? 예, 지금 FOMC 회의 같은 경우에 이제 오늘 금리 결정이 있습니다. FOMC에서의 금리 결정 결국은 동결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FOMC 금리 결정 관가 ISM 서비스업 지수의 발표가 있습니다. ISM 서비스업 지수가 시장 전망치가 51.9로 나타나고 있는데 지금 과연 이러한 부분을 더 넘어설지 여부에 따라서 시장의 움직임 또한 달라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결국 오늘 시장은 주요 지표의 발표로 봤을 때는 ADP 취업자 변동자수, 결국은 실업률과 같이 맞물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취업자 변동자 지수가 얼마나 좋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시장에서의 장기적인 미경제 회복 국면에 대한 것을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취업자 변동자 지수와 ISM 서비스업 지수, 그리고 FOMC에서의 금리 결정은 시장 예상치인 0.25%의 동결을 한다 손 치더라도 이러한 동결과 함께 어떠한 코멘트를 내놓을지 여부가 중요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 미국의 주요 기업들의 실적 발표를 봤을 때 시스코 시스템즈가 시장 전망치가 0.31불, 그리고 퀄컴 같은 경우 0.52불, 그리고 프루덴셜 같은 경우 1.33불 정도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요. 결국은 지금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시장 전망치를 상회할지 여부, 그리고 상회한다고 하더라도 매출이 얼마나 증가할지와 일회성 비용을 제외했을 때의 부분이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시장의 움직임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염두하시고 시장을 접근하셔야겠습니다. 네, 시스코 시스템즈 같은 경우도 지금 대략 전망치가 나오고 있는데 최근 2달간 3개 기업을 M&A를 했기 때문에 또 실적은 어떤지 한번 뚜껑을 열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한편 유럽 시장 앞서서 여러 차례 계속해서 얘기가 나오긴 했습니다만 분위기가 상당히 안 좋아서 역시나 은행주 중심으로 말이죠. 예, 아무래도 이제 유럽 증시 시장에서의 우려감이 더욱 커졌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UBS의 실적 악화, 그리고 RBS에서의 구제금융이 더욱더 투입될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유럽 증시들 대부분 다 1% 가까운 낙폭을 확대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영국은 1.3%, 프랑스 같은 1.5% 하락하는 모습을 보면서 시장에서 우려감을 내놓는 모습인데요. 지금 금융권 부실에 대한 충격이 일제히 하락세로 전환되는 모습을 보여주었었고 이러한 모습을 보이면서 영국과 독일, 프랑스 모두 다 1%에 넘는 낙폭을 확대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RBS, 로이즈가 추가 구제금융을 요청을 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주가 같은 경우에 RBS가 5.9%, 그리고 로이즈가
5.9%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고 로이즈 같은 경우에 2.9% 상승으로 장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종목별로 조금 다른 모습을 보이긴 했지만 시장의 전반적인 약세 움직임을 보여주었던 만큼 대부분의 업종이 약세 움직임을 보여주었었는데요. 지금 이러한 모습을 보이면서 대부분의 금융 기업들 또한 HSBC 홀딩스, 그 노키아 지멘스 같은 경우에 감원 계획을 발표하는 등 시장에서 고강도 구조 조정이 나올 것으로 보이고 있는 만큼 경제에 대한 우려감 또한 커지고 있다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한편 미국의 9월 공장 주문이 증가세로 돌아섰다는 소식 때문인지 유가는 거의 2% 가까이 올랐고 또 한동안 좀 조용했던 금값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네요. 예, 유가 같은 경우는 75불을 지금 박스권 위로 돌파하는 모습을 보면서 지금 75불과 85불의 박스권의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가 같은 경우 에너지 수요 증가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1.89%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요. 결국 유가 같은 경우에는 79.60달러로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지금 계속적인 유가 또한 시장이 약세로 전환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부담감을 느끼고 있는 만큼 계속적인 강세장의 랠리를 이끌어 나가기보다는 75불과 85불의 박스권, 그중에서도 80불을 강하게 돌파하지 못하고 혼조장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결국은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유가 또한 어느 정도 안정세로 전환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또한 지금 나오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과 함께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어제 같은 경우에 금 가격이 2.9%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종가 기준으로는 1,084.90달러에 온스당 1,084.90달러로 마감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지금 종가 기준으로 봤을 때 사상 최고치를 갱신하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인도 정부에서 지금 계속적인 금을 매수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시장에서 이러한 것들로 인한 투기 물량들 또한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지금 유럽 중앙은행과 영국 중앙은행에서 통화정책 회의를 앞두고 금을 롱 포지션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들이 꾸준히 나오고 있기 때문에 금값 같은 경우에는 강세 움직임을 보여줬었는데요. 하지만 지금 금 가격 같은 경우도 계속적인 안전자산 선호 현상으로 인한 상승이었던 만큼 계속적인 상승 랠리를 얼마나 더 이끌어 나갈지는 미국 경제 그리고 지금 미 다우 지수가 얼마나 더 움직일지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의 지금 강하게 보시기보다는 조금은 관망하시면서 금 가격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글로벌 증시는요. 리딩 투자증권의 우성재 연구원과 함께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같은 글로벌 증시 바탕으로 해서 오늘 우리 장은 또 어떤 흐름을 보일지 전망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동양증권 홍제지점의 최일종 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최일종입니다. 네, 어제 우리 증시는 미국발 훈풍에도 불구하고 6일 연속 하락 마감하면서 1550선도 하회하면서 끝이 났었는데 오늘은 또 특별히 혼조를 보인 가운데 다우는 내렸단 말이죠. 은행업종에도 악재가 겹쳤어요. 오늘 우리 장 어떻게 흘러갈까요? 네, 그렇습니다. 미국장이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 증시의 그 변수라고 한다면은 먼저, 전일과 마찬가지로 선물옵션 시장에서의 그 외국인들, 방향성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전주부터 적극적으로 선물 매도 포지션을 늘려왔던 외국인들이 전전일에, 대규모 순매수, 그리고 전일 4,000계약 이상의 순매도 흐름을 보였습니다. 이것은 외국인들 우리 코스피 지수의 심리적 부담으로 인한 악재에 민감하고 그다음에 호재에 둔감한 현실을 이용한 투기적 거래의 흐름으로서 선물 하방 쪽으로 방향성을 맞추고 있다라는 사실을 직시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 시장 가장 큰 변수라고 한다면 오늘 외국인들의 선물 매도 물량 이러한 부분을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이런 외국인들 선물 매도로 인한 프로그램 매도 압박이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 증시 개장 이후에 나타나는 흐름에서 외국인들 선물 매도 흐름과 프로그램 매도 흐름이 동시에 나타나게 된다면 오늘도 전일 증시와 마찬가지로 지루한 장세 및 호가 공백에 의한 낙폭 확대 후 축소
과정이 나타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다라고 이제 판단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그 금융업종들의 움직임인데요. 다우지수가 금융업종, 유럽 쪽의 그 금융주들 실적이 안 좋다는 이유로 인해서 다우가 빠졌다 이거죠. 그런 부분 생각해 봤을 때 우리나라의 금융업종들 상당히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수가 이제 조정을 9월 달에 고점 이후에 적극적으로 조정을 보고 있는 상황인데 금융업종은 이미 8월 달에 고점을 나왔다 이거죠. 이러한 부분이 가지는 의미는 이제 금융업종 지수는 증시의 선반영적인 바로미터라고 이제 이해할 수 있는데 금융업종 지수가 아직까지 바닥을 갖다 확인하고 이렇게 올라오지 않는 한은 지수의 이렇게 급반등이라든가 회복 부분은 아직까지는 생각할 여력은 없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 시장에서 금융업종들 어떠한 하방 경직성을 보일지를 체크를 해봐야 되는 게 상당히 중요한 변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최악의 시나리오는 외국인들이 선물을 굉장히 많이 매도를 하고 프로그램 쪽도 매물이 많이 출회가 되고 또 은행업종도 어제 가장 많이 빠진 그런 섹터로 꼽히고 있는데 오늘도 가장 많이 빠지는 것이 되겠죠. 자, 은행업종 쪽에서 오늘 하방 경직성이 어느 정도까지 확보가 되는지를 좀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 말씀하셨는데 그 하방 경직이라는 것이 한 은행업종 내지 금융업종 지수로 봤을 때 한 몇 % 정도 빠지는 것을 보고 계시는지요? 네, 기본적으로 금융업종으로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이 감이 안 올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제 코스피 지수로 한번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1,500포인트에서 1,520포인트가 지지를 받아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121선을 기준으로 봤을 때 121선 자체는 경기선이다 이거죠. 경기선인데 우리나라의 경기는 어떻습니까? 지금 선진국에서도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분이 V자 회복이 지금 나오고 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러한 부분을 생각해 봤을 때 경기선이 무너진다. 라고 했을 때는 상당히 좀 안 좋은 상황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경기선 자체가 경기가 회복하고 있는데도 경기선이 무너진다. 그거는 투자 심리에 의한 일시적인 하락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코스피 지수가 일시적으로 121선을 무너질 수 있습니다만은 그 이후에 나타나는 흐름 다시 말씀드리면 금융업종 지수가 양봉을 형성하면서 V자 상승을 하게 된다 이러면 그 부분에 있어서 코스피 종합지수도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그런 양상이 나타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네, 111선이 일시적으로 하회한다 하더라도 오히려 금융업종이 받쳐지면 또 올라갈 수 있다. 때문에 금융업종이 어떤 키를 갖고 있는 그런 섹터로 보인다라는 얘기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오늘 좀 단기적으로 특별히 매매를 원하시는 분들은 어떤 투자 전략을 갖고 가면 좋겠습니까?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분명히 아셔야 되는 부분은 11월 달, 12월 달 부분은 어느 정도 조정이다라고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출구 전략, 호주에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출구 전략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데 지수가 힘이 없는 만큼 기술적인 반등이 나타난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큰 강세 흐름은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라고 이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위쪽으로 올라갈수록 현금화를 하고 싶은 욕구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철저하게 단기 매매에 임해야 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이후에 나타나는 이제 종목을 매수한 이후에 손절 라인 자체를 갖다가 굉장히 좀 짧게 잡는 그러한 전략이 꼭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울러 지수 관련 중대형주 모멘텀이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중대형주 쪽의 매수 이후에 그 수익률 자체가 크게 나타나는 그런 상황이 아닌 만큼 지수의 큰 폭 상승은 가능성도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중장기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분할 매수에 임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요. 단기적으로 접근하시는 분들, 특히 오늘 접근하시는 분들은 지수 관련 종목보다는 테마 종목에 집중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테마로서는 이제 4대강 관련 테마 이런 부분이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테마로 해서 빠른 수익률이 창출되면서 떨어지는 그러한 흐름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테마 종목 쪽으로 단기 매매에 임하시되 현금 확보 자체는 30%에서 50% 정도는 확보해놓고 매매를 하자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4대강 관련 테마 그리고 신종플루 관련한 테마도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변동성은 굉장히 커지고 있죠. 이런 부분은 저점 매수가 가능하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시장은 테마에 눈을 돌리자. 그래서 틈새 시장을 이용한 매매 전략이 오늘 유효하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시장에 뭐 딱히 커다란 반등이 지금 예상이 안 되는 상황에서 오히려 틈새 시장인 테마를 한번 공략을 해보자라는 주문이신데, 뭐 신종 플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뉴스가 사실상 심각 단계로 격상하면서 일단 다들 차익 매물이 추리가 완전히 다 되는 그런 시점이고 4대강 관련 테마가 오히려 다시금 슬금슬금 부각하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오늘 어떤 종목을 좀 관심 있게 보자고 말씀하고 싶으신지요? 네, 그렇습니다. 뭐 종목 자체에 대해서 좋은 종목 많습니다. 좋은 종목 많은데 매수를 해서 마이너스, 그러니까 수익률이 손실이 나오게 되면 상당히 안 좋게 되겠죠. 그런 부분을 생각해 봤을 때 우리가 현실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을 접근하자라는 측면에서 4대강 관련 종목들을 한번 리뷰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특수건설, 이화공영, 홈센터가 이런 종목들이 이제 핵심적인 4대강 정비 관련한 종목들인데 일단은 뭐 그렇습니다. 군중심리에 의한 바닥권에 의해서 상승. 이런 부분을 이제 핵심적인 이유를 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명박 정부에서도 계속해서 이 4대강 관련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수가 못 올라가면은 이러한 종목들이 군중 심리에 의해서 비정상적으로 올라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일 같은 경우는 대거 특수건설, 이화공영, 홈센터들이 상한가 같다 이거죠. 차트를 보시면 알 것 같은데요. 일단은 뭐 이 종목입니다. 이 종목은 지금 특수건설이죠. 특수건설은 전일 상한가를 보이면서 거래량이 수반한 그러한 장대 양봉이 나오면서 바닥권에서 탈출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거죠. 이러한 종목들에 의해서 정상적으로 우리가 기술적 분석을 한다라는 것은 의미가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과거에 15,000원 정도 수준에서 거래량이 대거 터지면서 이렇게 뭐 음봉이 발생하면서 이제 옆으로 이제 횡보했던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 현 상황 자체는 11,000원 부분에서 장대 양봉이 나왔다 이거죠. 이런 부분 생각해 봤을 때는 단기 매매에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종목이 되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아울러 이제 보시게 되면은 우리 종목 중에서 이화공영을 들 수 있는데 이화공영 같은 경우도 보시게 되면은 바닥권에서 똑같은 모습의 이제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죠. 적어도 과거에 장대 음봉이 나왔을 때 거래량 대거 터지고 음봉이 나왔을 때 수준인 15,000원 정도 수준까지는 기술적 반등이 충분히 가능하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흐름을 봤을 때는 하루 내지 2, 3일 정도의 이러한 테마 형성이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요 종목들이 지금 중요한 것은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당장의 변동성은 있겠지만은 이게 급락하거나 다시 원위치 하는 가능성은 지금 상태에서는 좀 희박하지 않느냐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홈센터 같은 경우도 바닥권에서 음봉이 나왔을 때 5,900원, 6,000원까지의 이격도가 상당히 벌어져 있다 이거죠. 기술적 반등이라고 하더라도 2, 3일 정도 충분히 오를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생각해 봤을 때 금일 테마 기술적 분석에 별 5개, 특급 재료에 또 별 5개 이렇게 봤을 때는 충분히 군중심리에 의한 상승 가능성이 충분히 있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4대강 테마 보자 말씀하시고 특수건설, 이화공영, 홈센터까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금융정보증권 홍제지점 최일종 팀장이었습니다. 네, 오늘 뉴스 따라잡기 시간에서 다뤄질 뉴스들 간단하게 예고부터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의 외환 보유고가 이달 중 사상 최대치를 경신할 전망입니다. 1년 전과는 달리 그런데 외환 보유고가 너무 많이 는 것도 걱정이라고 하는군요.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이 자국의 수출을 늘려야 한다면서 무역 불균형 해소를 촉구를 했습니다. 때문에 달러 약세, 환율 등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중국도 어떻게 대응할지가 관심사입니다. 국내 10대 대표 기업들의 경쟁력이 해외 경쟁 기업들에 비해 월등히 좋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국경총의 2분기 국내외 기업들의 분석 때문인데요. 영업이익, 매출이익 그리고 부채 비율 등등을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기업들의 3분기 순이익이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충당금 전입액이 크게 줄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자, 끝으로 신종 플루 관련 소식을 볼 텐데요. 조기 차단을 위해서 학교 예방 접종에 군 의료 인력이 투입될 거라고 하는군요. 자, 오늘은 설경지신문 민병
이병건 기자와 함께 뉴스 따라잡기 시간 진행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외환 보유고가 지금 계속해서 사상 최대치를 경신할 거다. 뭐 올 연말까지도 엄청나게 많이 늘을 거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1년 전하고는 분위기가 정반대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제는 너무 많아서 이제 문제인데요. 지난달 우리나라의 외환 보유액이 사상 최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넘치는 환율이 앞으로 어떻게 운영될 것인가가 따라서 이제 새로운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한국은행은 어제 우리나라의 외환 보유액 현황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지난 10월 말 현재 우리나라의 외환 보유액은 총 2,641억 9천만 달러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외환 보유액은 올 3월부터 8개월 연속으로 상승하고 있는데요. 이 같은 추세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달 중에는 사상 최대치 기록이 거의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외환 보유액 최대치는 지난 3월 말에 기록했던 2,642억 5천만 달러인데요. 지난달 말보다 불과 6천만 달러 정도 많은 수준입니다. 더구나 우리 정부는 연말까지 외환 보유액을 3천억 달러까지 확충하겠다는 방침인데요. 최소한 앞으로 2달간은 이에 따라서 외환 보유고가 계속 최고치를 갱신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외환 보유액 증가세가 계속 이어질 거라고 보는 근거는 뭡니까? 정부가 일단 그런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기도 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뭐 아무래도 사실 그런 의지가 가장 큰 변수입니다만 전체적으로는 크게 5가지로 분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우선 첫째로는 경상수지가 흑자 행진을 이어가면서 우리나라가 벌어들이고 있는 외화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무역 수지의 경우 올 2월부터 10개월 연속으로 10월까지 9개월 연속으로 흑자를 내고 있는데요. 이런 추세라면 무역 흑자가 연말까지 400억 달러를 돌파하면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런 가운데 자본 수지까지도 계속 흑자를 내면서 경상 수지가 계속 플러스 움직임을 보일 것이라는 분석인데요. 우리 경제가 금융 위기 이후 급속히 회복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화 가치와 주가가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시세 차익을 노린 외국인 투자자들이 대거 우리나라의 주식과 채권을 사재기한 것이 자본 수지 흑자의 요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환율 효과입니다. 금융위기 이후에 미국 달러화의 안정성에 대해서 불신감이 높아지면서 우리 정부도 그동안 달러화 중심으로 보유했던 외환의 구조를 유로화나 중국의 위안화, 그리고 일본의 엔화, 영국의 파운드화 등으로 다변화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 중에서도 파운드화와 유로화의 가치가 최근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금액을 달러로 환산하게 되면 똑같은 외환을 보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보다 상대적으로 많은 달러를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착시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사실은 중요한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네. 정부의 개입입니다. 우리 정부는 연말까지 외환 보유고를 3천억 달러까지 확충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와 더불어서 원달러 환율을 안정시키는 데 주력해 왔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정부가 필연적으로 외환 시장에 개입할 수밖에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인데요. 특히 외환 딜러들은 지난달만 해도 우리 정부가 외환 시장에서 80억에서 85억 달러 정도의 외환을 사들였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사들인 달러가 고스란히 외환 보유고로 남게 됐던 것입니다. 네, 그래도 외환이 부족한 것보다는 넘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왜 걱정을 하는지 그 부작용에 대해서 좀 언급을 해주시죠. 네, 아무래도 미국발 금융위기의 후유증이 아직 전 세계적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외환 보유고를 적정 수준으로 유지한다는 주장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특히 앞으로 세계 경기가 회복되면 해외 선진국들의 중앙은행들이 잇따라서 기준금리를 올릴 가능성이 있고요. 이와 더불어서 해외 증시도 살아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상대적으로 국내에 들어왔던 외국인 투자자들이 갑자기 큰 폭으로 빠져나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이에 대비해서 미리 충분히 달러를 갖고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것인데요. 이른바 시장의 안전판 역할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특히 현대경제연구원은 우리나라의 적정 외환 보유액을 최대 3,400억 달러로 잡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주장도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저런 부작용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무엇보다 막대한 이자 비용을 이 부작용으로 들 수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가 보유한 외화 보유고 중에선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흑자 무역을 통해서 벌어들인
순수한 우리 자본도 있습니다만 이것 말고도 해외에서 빌려온 외화도 상당한 규모입니다. 특히 세계적으로 금융위기가 정점을 이뤘던 지난해 말과 올해 초까지 상당한 우리 금융당국은 물론이고 은행과 기업들이 제2환란에 대비해 높은 금리를 무릅쓰고 해외에서 달러 등을 대규모로 차입해온 상황입니다. 네. 따라서 이것이 고스란히 이자 부담으로 남게 된 것이고요. 올 하반기 들어 우리 경제가 확연히 회복세를 보이면서 은행과 주요 기업들이 외국에서 빌려온 외화를 조기에 상환하겠다고 나서고 있지만 아직은 여전히 차입 규모가 만만치 않은 상황입니다. 물론 이렇게 빌려온 외화를 좀 더 높은 금리를 받고 해외에 다시 빌려준다면 이자 비용을 상쇄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것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정부가 외국한 평형기금 채권을 발행해서 연 3.8%의 금리로 달러를 조달했다고 했을 때요. 네. 이렇게 차입한 돈은 대부분 미국 국채 등으로 운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운영하는 미국 국채 금리가 최근에 연 2.31%이기 때문에요. 매평채 금리가 훨씬 더 높은 상황입니다. 따라서 우리 정부로선 연 1.5%포인트가량의 이자 부담을 더 지게 되는 것인데요. 이 같은 금리 차를 산술적으로 계산한다면 매년 26억 달러의 이자 손실을 보게 된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더구나 외환 보유액을 무리하게 늘리려고 하다가는 자칫 물가를 급등시킬 수 있다는 부담도 있는데요. 네. 정부가 달러를 사들이기 위해서는 그만큼 원화를 풀게 되기 때문에 네. 상대적으로 인플레이션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그렇겠죠. 또한 우리 정부가 지나치게 외환 보유고를 확충하게 되면 자칫 환율 조작의 우려를 살 수 있기 때문에 미국의 통상 압력을 초래할 수 있다는 부작용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지금 뭐 우리나라의 어떤 지나친 외환 보유액 유지 움직임이 사실상 무역 수지 개선을 하려고 하는 미국 쪽을 자극시킬 수 있다라는 뉘앙스로 좀 전에 이제 말씀하셨는데, 이때 또 때마침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자국의 수출을 늘려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현지 시간으로 지난 2일 백악관에서 경제회생 자문회의를 열었는데요. 그는 이 자리에서 미국은 수출을 늘려야 하고 무역 균형을 찾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수출은 일자리를 다시 창출하는 데 기여하다는 게 오바마 대통령의 입장인데요. 그는 특히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면서 다른 국가들이 미국 시장을 단순히 자국의 성장 엔진으로 여겨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미국과의 무역에서 대규모 흑자를 내고 있는 국가들을 겨냥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특히 아시아 국가들을 압박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오는 18일과 19일 우리나라를 방한할 예정인데요. 이를 계기로 우리 정부에 대한 미국의 통상 압력과 원화 가치 절상 목소리가 거세지지 않겠느냐는 게 전문가들의 우려입니다. 네, 이 같은 오바마 대통령 발언으로 뭐 우리나라도 여러 가지 압박을 받겠습니다만은 가장 큰 압박을 느끼는 것은 역시나 중국 아니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오바마 대통령의 발언은 중국을 보다 정조준했다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는데요. 중국은 2006년 7월 변동 환율제를 도입하면서 달러화 대비 위안화 환율이 20%가량 오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부터는 사실상 위안화 환율을 달러화에 고정시켜 놓은 상태인데요. 네. 이에 따라서 지난해 7월 이후 위안화 환율은 1달러당 6.8 위안화 선에서 큰 변동이 없는 상황입니다. 중국이 이처럼 달러화 대비 환율이 안정된 가운데 미국 정부가 막대한 재정을 투입해 내수 부양책을 쓰는 호재까지 얻게 되면서 대미 무역 흑자 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오바마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경고 수위를 높여가고 있지만 중국은 현재로서는 환율 수준을 유지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습니다. 따라서 자칫하면 양국 간의 통상 전쟁이 벌어질 수 있고요. 이런 가운데 유럽과 캐나다도 미국의 편을 들 경우에는 국제적인 패권 다툼이 더욱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뭐 미국, 중국 이렇게 강대국 간의 경제 패권 다툼으로 인해서 글로벌 환시에 좀 불안감이 야기가 되고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 수출 비중이 높은 한국 같은 경우에는 조금 주요 기업들의 실적이 또 흔들릴 가능성도 있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행스럽게도 한국의 10대 간판 기업이 경쟁력 면에서 해외 주요 기업을 앞섰다는 분석이 나왔네요. 네, 그렇습니다. 반가운 소식인데요.
우리나라의 10대 대표 기업의 경영성 지표가 해외 유수 경쟁사들보다 월등히 좋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총협회가 어제 이 같은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했는데요. 네. 이 보고서는 올 2, 4분기에 국내 10개 기업의 경영 실적을 바탕으로 해외 20개 기업과의 경쟁력 우위를 비교한 자료입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올 2, 4분기 현재 우리나라의 10대 대표 기업의 평균 영업이익률은 7.2%를 기록해서요. 해외 경쟁업체 20개의 평균 이익률인 5.7%보다 무려 1.5%포인트 상회했습니다. 우리 10개 기업의 평균 영업이익률은 2005년부터 2008년까지는 경쟁 20개사보다 뒤처졌었는데요. 이번에 역전된 것입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10대 기업은 2분기 현재 매출액이 전분기보다 평균 16.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 같은 증가율은 해외 20개 경쟁사의 평균치보다 무려 3.2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부채 비율 평균에 있어서도 국내 10개 기업은 113.8%를 나타내서요. 경쟁 해외 20개사보다 절반 수준인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네, 뭐 세계 최정상급 기업들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 10대 기업이 훨씬 더 나은 경영 지표를 가졌다라고 하니까 정말 뿌듯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보니까 기업들의 3분기 실적도 상당히 좋아지고 있다라는 그런 발표가 나왔어요. 네, 그렇습니다. 은행을 이제 말씀하시는 건데요. 네. 우리나라의 간판급 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이 나아지고 있는 가운데 은행들도 순이자 마진이 3분기 들어서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서 경영의 발목을 잡고 있던 충당금 전입액은 한층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금융감독원이 어제 이와 같은 내용의 자료를 발표했습니다. 이 자료에 따르면 국내 18개 은행들의 올 3분기 당기 순이익은 2조 3천억 원을 기록해서요. 전분기보다 10.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지난해 3분기와 비교한다면 무려 53.3%나 늘어난 것이라는 게 금감원의 설명입니다. 국내 은행들은 미국발 금융위기 여파로 지난해 4분기 총 6천억 원의 적자를 냈지만 다음 분기부터는 계속 흑자를 돌아서면서 빠르게 위기를 벗어나고 있는데요. 이 같은 추세라면 4분기 흑자 폭도 상당히 커질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네, 뭐 은행 간판급 기업 좋은 호재들이 많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이렇게 굵직굵직한 기업들과는 상관이 없이 살아가는 우리 서민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공포에 휩싸여 있죠. 신종플루 때문인데 정부가 보다 빠르게 신종플루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서 이제 군 인력을 투입하기로 결정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동안 이제 군 인력이 투입이 필요하다는 주장들이 여러 번 제기됐었는데요. 정부는 신종 플루 차단을 위해서 학교 예방 접종에 군 인력을 투입할 경우 오는 11일부터 학생들에 대해서 예방 접종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1주에서 2주가량 당초보다 예정이 앞당겨진 것인데요. 이렇게 될 경우는 12월 초까지 해당 작업이 모두 마무리될 것이라는 게 정부의 입장입니다. 예방 접종에 투입되는 군 인력은 군의관급인데요. 총 400에서 500명 정도로 예정돼 있습니다. 기존에 정부가 확보한 의사 인력이 945명이니까요. 이번 군 인력까지 합치면 총 1,400여 명 정도의 의료 인력이 투입되는 셈입니다. 또한 오늘부터 행정안전부 장관을 본부장으로 하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가동되기 때문에요. 보다 신속한 대책 마련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서 전국의 민방위 훈련과 예비군 훈련도 당분간 중단하겠다는 게 정부의 방침입니다. 네, 날씨가 계속 지금 추워지면서 신종플루가 더 기승을 부리고 있는 분위기인데 정부의 신속하고 일관성 있는 대응으로 빠르게 좀 신종플루 확산을 막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뉴스 따라잡기 시간은요. 서울경제신문의 민병권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가 유럽은행의 악재와 M&A 기대 속에 혼조로 끝이 났습니다. 다우는 0.2% 가까이 하락한 9,771로 S&P 500이라든가 나스닥과는 상반된 흐름을 보여줬는데요. 뿐만 아니라 벅셔 해스웨이에서는 철도 관련 회사를 M&A 한다라는 소식에 또한 증시에 좀 기운을 불어넣는 모습이었습니다. 지표 쪽도 괜찮았는데요. 9월 공장 주문이 증가세로 돌아섰다는 소식입니다. 어쨌거나 뉴욕 증시가 혼조로 마감을 한 상황에서 오늘 우리 장은 또 어떤 흐름을 보여줄지요. 저는 내일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